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국대학교에서 2016년도에 이제 박사 졸업을 하고 계속 강의도 하면서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청을 받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또 앉아 계시는 분들을 보니까 다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사실 좀 긴장이 되기도 하고, 이제 제가 준비한 이야기들을 조금 이렇게 풀어가면서 또 앉아 계시는 분들의 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좀 그런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선 왕조 실록에 나타난 이제 한글 이야기라고 해서 계속 이제 첫 주차부터 들어오셨겠지만 훈민정음과 관련된 말씀을 조선 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한두 번 정도 다 들어보셨을 법한 어떤 이제 왕의 어떤 기록의 어떤 책의 그 내용들에 기반을 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저희가 이게 또 너무 또 전문적인 이런 좀 깊이 있는 이야기라기보다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다루면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 가지 좀 이제 생각들을 좀 가져보시고, 이 훈민정음 저희가 이제 올해가 제가 알기로 이제 한글 훈민정음 창제된 지 573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저희 인간의 어떤 일생이 일반적으로 100년이라고 쳤을 때 벌써 한 5배 이상의 그 전에 이제 만들어진 글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직까지도 그 글자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그 글자에 어떤 담겨있는 힘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그걸 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고,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제 한글 훈민정음을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요거는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책의 내용하고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그 KBS에서 1996년도에 한글 훈민정음 550돌 기념으로 어떤 동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흔히 한글 예를 들면 영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각자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한글이라고 했을 때는 한국 사람이 한국인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그런 글자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영국의 어떤 대학에 있는 어떤 교수들이 한글을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거를 이제 제가 그 동영상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드를 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글이 과학적으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글자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글은 음성기관의 소리내는 모습을 따라서 이거를 이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음소 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한글의 가장 우수한 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제가 내고 있는 이 소리, 이 모양을 그대로 따서 기억을 만들기도 하고 일을 만들기도 하고 지금은 소실되긴 했지만 아레아라고 하는 글자를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창제된 과학적인 문자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문자 자체가 어떤 소리의 특질을 반영을 하고 있다. 여기서 보시면 소리의 특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떤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글자에 어떤 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 이 소리의 특질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질을 이 글자 안에 포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확장을 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한글은 500년 전에 그런 언어학적 원리에 따라서 창조되어 실용화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아는 서구의 많은 학자나 지식인들은 이런 특이한 한글의 창조 원리를 감탄에 마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 사람이 이런 말을 했으면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어떤 이제 다른 나라의 어떤 이제 언어를 연구하는 어떤 한 분이 이 사람 말고도 또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한글의 어떤 이제 우수성, 창의성, 그다음에 과학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쭉 이제 살펴보다 보면 조금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과연 한국 사람들이 한글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이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요런 이제 하나의 어떤 한글의 뭐 하나의 뭐 장점, 어떤 우수성 정도의 어떤 다른 나라 학자의 어떤 말들을 조금 한번 인용을 해드렸고,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여기 김수롱 선생님께서 쓰셨던 세종대왕과 훈민정음학이라고 하는 제가 이 책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예. 이 책에 또 똑같은 책이면서 이 책의 내용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훈민정음과 관련된 세종왕조실록에 나타난 기록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낸 이런 여러 몇 가지 이야기들을 조금 풀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쪽 오른쪽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도 좀 보게 되면 세종은 조선의 임금이었으되 조선만의 임금이 아니었다. 조선만의 임금이 아니었다는 말은 좀 뭐 저도 이제 제가 저자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조선의 임금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저희는 사실은 알 수 없죠. 임금이 그냥 대충 이제 생각해 보면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명령을 내리면 밑에 사람들이 다 따라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이제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보시면 조선만의 임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분의 어떤 업적이 현재까지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을 남기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세종은 훈민정음을 하층민을 위해 만들었지만 하층민만의 문자가 아니었다. 이거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훈민정음 해례본에 보면 어린 백성이 누리고자 홀빼이셔도 뭐 이런 식의 말이 있는 것처럼 어떤 이제 일반적인 애민 정신을 가지고 이제 그 글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그것이 이제 그 파급력이 어떤 일부 집단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훈민정음은 인간을 위한 문자였으되 인간만을 위한 문자 아니었다 해서 자연 원리의 철저한 문자였기 때문이다 해서 여기도 보시면 훈민정음을 세종이 만들었지만 그가 혼자서 만들 수 있는 문자는 아니었다라고 해서 아마 앞에 어떤 강의에도 나올 수 법한 이야기인데, 훈민정음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세종대왕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과연 혼자서 만들었을까 아니면 뭐 집현전의 학자들과 함께 만들었을까 이런 식의 논란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많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세종을 만들었고 세종은 훈민정음 창제로서 역사를 철저히 새로 썼기 때문이다 해서 훈민정음은 이게 이제 결론이 제 뭐 내용에서도 결론 될 것 같은데, 훈민정음은 문자이면서 문자를 뛰어넘은 예술이며 음악이며 과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이 김수롱 선생님은 원래 이제 언어를 주로 연구하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훈민정음 연구라고 하면 보통 그 글자 자체를 뭐 예를 들면 뭐 의가 어떻고 이가 어떻고 아래가 어떻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책은 이제 단순하게 문자만 연구를 하는 책이 아니라 이 세종대왕의 어떤 업적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냥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는 지금 어떤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의 신분이 되겠지만 집에 가면 제가 또 아빠가 되기도 하고 부모님 만나면 제가 또 자식이 되기 여러 가지 사람마다 역할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세종대왕은 단순하게 문자만 딱 만들어서 훌륭한 임금이다 이렇게 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업적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은 문자 이외에 여러 가지 것들에 관심이 많이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보시면 예술과 음악과 어떤 과학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다 통합을 해보니까 이 책의 이제 가장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훈민정음은 세종대왕께서 독자적으로 만드신 어떤 문자 체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좀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차는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와 목적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배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글자만 연구한 사람이 아니고 음악도 뛰어난 어떤 능력이 있었고 또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치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업적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글자들까지도 만들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종의 이제 언어 정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훈민정음이랑 글자를 잘 만들어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에서 아주 예쁜 것들을 예쁜 꽃을 딱 만들어냈어요. 혼자만 알고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주 예쁜 어떤 데코레이션을 해서 꽃을 예쁘게 만들었어요. 제 방에 딱 갖다 놓고 혼자만 딱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혼자만 기분 좋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세종대왕은 이 언어 정책을 통해서
글자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책의 이제 내용 기반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정책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글자를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할 것인가, 과거 제도의 훈민정음을 사용해서 과거 제도를 보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어떤 최대한 훈민정음을 반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세 번째 이야기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이제 어쨌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훈민정음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몇 가지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훈민정음 창제 동기와 목적이라고 해서 요거는 지금 요거 인터넷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하게 간단히 소개만 좀 드리면 저희 지금 다 아시겠지만 인터넷이 워낙 잘 이제 되다 보니까 네이버라고 하는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 훈민정음 해례본, 제가 요거는 이제 지금 저희가 현대 한국어로 제가 좀 풀이해 놓은 글이긴 한데, 그것은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이제 그 옛날 글자를 그대로 원본을 다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그 옆에 또 이렇게 현대어로 풀이를 해 놓기도 하고, 이런 것들 정보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링크를 걸어놨는데 지금 여기 이제 인터넷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 정도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 것은 훈민정음을 왜 만들었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현대 한국어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죠. 받고 있고, 그래서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내가 이것을 가엽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렇게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의 제일 첫 장에 이런 내용들이 그 시기 때 글자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들어가셔서 훈민정음 쳐보시면, 훈민정음 해례본만 쳐보시면 관련된 내용들, 옛날 글자들하고 그것을 이제 현대로 풀이한 내용들을 손쉽게 좀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어떤 이건 이 강의하고 좀 관련이 없지만 최근에 나온 어떤 영어 관련된 논의를 보면 똑같은 사람이라도 생각하는 방식이 한국어를 말할 때 생각하는 방식과 똑같은 사람이 영어를 썼을 때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어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yes라고 답을 했다면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no라고 대답을 한다는, 똑같은 사람이. 그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실제 어떤 사례가 있는 연구 결과인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한자어의 영향을 이미 지금도 한자가 상당히 많고 많이 쓰고 있는 말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거는 이제 가정입니다.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만약에 우리가 한자를 안 썼다면, 우리 순수한 고유어만 지금까지 쭉 500년 이상을 쭉 써왔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미 이제 한자도 많이 쓰고 있고 또 한글도 쓰고 있고 고유어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외래어도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훈민정음을 왜 만들었느냐, 훈민정음 창제 한 2, 3년 전에 어떤 일반 백성들끼리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 안 나지만 아마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뭔가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글자를 모르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글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이제 세종대왕께서 딱 들으시고, 아니 백성들이 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못하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한자 어려운 글자를 자꾸 사용을 하게 하느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을 쭉 하다가 하나의 그것이 이제 동기가 돼서 이런 글자가 체계를 만들어내셨다, 이런 이야기들도 그게 이제 정확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없지만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훈민정음을 왜 만들었느냐 했을 때, 결국에는 여기는 이제 지금 현대 한국어긴 하지만 그 당시 훈민정음 15세기 글자 체계로 사용을 해서, 예를 들면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양반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으면
세종대왕이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그 책의 제일 첫 번째 장에서 첫 번째 장은 가장 중요하죠. 여기 이제 저희가 흔히 보는 여기 이제 이런 일반적인 책에서도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제일 처음에 딱 드러나거든요.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서문에서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지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종대왕께서 어떤 양반들의 어떤 그런 어떤 권한이나 이런 권리보다는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이런 글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게 동기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결국에 이제 이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그 서문과 관련해서 그걸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결국에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이제 애매한 말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뭐 한국 문화, 뭐 영국 문화, 뭐 미국 문화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라는 말을 많이 쓰듯이 이런 언어 문화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을 때 그 세종대왕께서 이 훈민정음을 왜 만드셨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결국에는 입말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입으로 이렇게 흔히 말을 하는 것이고 글말은 이제 글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잠깐 이제 선물 나온 것처럼 한자와 저희가 쓰고 있는 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선말에 맞는 글자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동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자라고 하는 것은 하층민의 의사소통 도구구시를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이제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당연히 이제 양반 계층에서는 누구나가 다 어렸을 때부터 서당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한자를 많이 배워서 자기가 뭐 굳이 꼭 뭐 한자를 쓰지 않을 필요가 없더라도 많이 쓰는 이런 식의 상황이라면 이런 이제 우리가 흔히 저희 같이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은 다 일반적인 그 당시로 썼을 때 일반적인 백성이라고 썼을 때 이런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세종대왕께서 이제 훈민정음을 만드셨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정치 사회적인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제 지금 상황도 그렇지만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뭐 대구에 있고 하지만 대구의 어떤 또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서로 간에 또 이제 말을 맞출 필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세종대왕께서는 중국을 그대로 쫓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글자를 만들었다. 이거는 이제 뒤에서 잠깐 나오겠지만 훈민정음이 딱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제가 이름 제가 갑자기 생각 잘 안 나지만 관대상소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미 대국에 한자 체계가 있는데 왜 갑자기 글자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위급하게 만드냐 이런 식의 예를 듣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글자를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자체는 대국을 쫓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의 불편함과 억울함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국을 쫓아서 중국을 쫓아서 글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이제 우리 일반 백성들의 어떤 불편함과 억울함이 크기 때문에 이런 글자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것처럼 28자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누구나 쉽게 배워서 편하게 쓰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런 식의 말이 나온 것처럼 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우매한 백성들을 깨우치고 교화를 시켜서 그들의 사회적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서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동기와 목적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흔히 훈민정음이라는 말을 그냥 흔히 많이 쓰고 저희 지금 최근 많이 쓰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 언문이라는 말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언문이라는 말도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 같고 훈민정음 말도 들어보실 것 같은데 이렇게 인터넷에 한번 언문이라는 말 쳐보면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다 이런 식의 말들도 있고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훈민정음은 좀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말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이 언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냥 일반적인 사적인 자리에서 우리 글 지금은 우리 글 한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언문 이렇게 하다가 어떤 공식적인 어떤 소리나 이런 자리에서는 훈민정음 이렇게 정도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이 훈민정 관련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비슷한 말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쓰였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훈민이라는 말과 이 정음이라는 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쨌든 간에 여기 보시면 문자를 만든 가장 큰 목적은 훈민, 백성을 어떤 바르게 교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끌기 위해서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를 만든 목표는 어떤 정음, 바른 소리, 그러니까 이제 한자는 바른 소리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한자는 바른 소리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이 쓰고 있는 말 그대로의 말을 정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목표를 삼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훈민이라는 목적을 이루려면 정음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단과 도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제 훈민정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도 뭐 비슷한 말인데 훈민은 새 문자가 어떤 모든 백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특히 일반 백성들 하층민을 염두에 둔 어떤 민본주의 통치 이념과 목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요거는 사실은 저도 어떤 면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 세계의 모든 임금들, 뭐 왕, 임금들 중에서 어떤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어떤 통치 체계를 위해서 노력을 한 임금이나 왕들은 상당히 많지만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를 하면서 이제 세종대왕은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병들과 관련된 질병에 많이 시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민본주의 통치 이념과 목적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한 것은 이제 그 세종대왕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그런 통치 체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음성과 구체적 입말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바탕으로 문자 창제의 구체적 목표를 담은 말이다 라고 해서 이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이 저희는 지금 뭐 다 그냥 누구나 다 그냥 한국어를 쓰고 있고 다 글을 쓰고 있고 입말을 쓰고 있고 하니까 너무나 익숙한 것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한자 책에 이미 익숙해진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바른 소리를 제대로 잘 만들어서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세종대왕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이 한글의 어떤 과학성은 다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대한 우리가 한국 사람이 쓰고 있는 소리에 기반을 두고 그 글자를 맞게 만들어냈다라는 점에서 한 가지 창조성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이거는 정인지라고 하는 그 집현전에 계셨던 정인지라는 분이 이 훈민정음의 어떤 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서문의 일부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사실은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여기 쭉 보시면 뭐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글자가 있는 법인이 옛사람이 소리를 따라 만들어서 만물의 뜻을 통하고 삼재의 이치를 실어서 능히 바꾸지 못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뭐 쭉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비슷하게 그러나 사방의 풍토가 다르고 말소리 또한 이에 따라 다르다 뭐 다 아는 말이긴 하지만 대개 중국 이외에 딴 나라 말은 15세기 당시에 소리만 있고 글자가 없어서 중국의 글자를 빌려다가 연통해 쓰는데 이것은 둥근 자루와 모난 구멍에 어긋난 것 같으니 그러니까 이 잇몸이 안 맞는데 억지로 막 끼워 맞춰서 글자를 써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능히 통달하여 걸림이 없겠는가 요컨대 다 각각 그 실정에 따라서 편하게 할 것이지 억지로 갖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훈민정음은 어떤 한국 사람에게 딱 맞는 이 요철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그동안 그 이전까지는 그냥 한자라는 글자를 빌려서 한글의 실정에 맞게 사용했는데 이 훈민정음이 어쨌든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인지 서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어쨌든 실증적인 자료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책의 저자께서 이런 것들에 쭉 따라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증인들에 따라서 어떤 하나의 어떤 글자를 만든 게 아닐까라고 하는 하나의 추측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근거를 대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다 아시겠지만 자료들이 많이 소실되기도 하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이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의 어떤 과학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바탕이 되는 승인은 어떤 자연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자연이라기보다는 어떤 한국의 어떤 풍토에 맞는 그런 자연적인 실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연에 어떤 나오는 그런 소리들 그러니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훈민정음은 이거는 이제 EBS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일반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한국 사람과 영어 모국어 하자와 뭐 중국 사람들을 쭉 해봐서 해보니까 예를 들면은 새가 짹짹 굴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글로 한번 적어봐라, 혹은 뭐 영어로 한번 적어봐라, 중국어로 한번 적어봐라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공통적으로 적는 이런 말들도 있지만 한글은 모든 소리를 다 적을 수 있는 거예요. 들으면 그거를 다 이렇게 어떻게든지 불러요. 뭐 글자 맞든지 안 맞든지.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하고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은 중간에 이게 포기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소리에 바탕을 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냥 흔히 들을 수 있는 사람의 소리뿐만 여러 가지 소리들을 다 적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바탕이 돼서 훈민정음 글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음운이라고 하는 층위에서는 어떤 이원화라고 하는 것과 뭐 삼분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원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모음과 자음 체계 이렇게 만들어냈다 정도로 이해해 주겠고 그 삼분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많이 들어보겠지만 천지인이라고 해서 한글을 만들 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모음 같은 경우에 어떤 하늘과 땅과 그것을 바치고 있는 사람 이것이 이제 하나의 세 가지 분류에 따라서 글자를 창제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어떤 바탕이 되는 이런 원리를 통해서 글자를 만들어내고 하여튼 뭐 이런 주 고형과 어떤 자질 문자, 자질과 자질 구성을 통해서 어떤 예를 들면은 야 이렇게 했을 때 영어 같은 경우는 바로 쓰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저희는 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의 글자가 되니까 여기 이제 하나의 자질 체계가 되는 거예요. 소리 하나에 자음과 모음이 다 같이 함께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쓰기를 하니까 스푸링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뭐 당연히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다른 나라 언어를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것이 여기서 끊기는지 뭐 여기서 끊긴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근데 한글은 이렇게 하나에 딱 이렇게 모아져 있으니까 딱 뭐 외국인이 보더라도 이게 이제 그냥 하나의 글자, 소리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뭐 그런 체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모아쓰기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 이런 쭉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훈민정음이 하나의 어떤 과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고 과연 이것을 여러 사람들이 지편적 학자도 당연히 뭐 우수한 사람들이었겠죠 아마 그 당시에 세종대왕을 포함을 해서 같이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냈을까 혹은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거를 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논란이 있긴 한데 어쨌든 제가 소개해드릴 책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세종대왕의 한 사람의 머리에서 다 기본적인 이런 바탕과 이런 결과적인 측면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독창성. 독창성은 아마 요 안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사실은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부분들인데, 요게 이제 아까 전에는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잠깐 보여드렸던 글자하고 비슷한 내용 같아서 다르긴 한데, 자,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훈민정음의 창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종대왕께서 여기서 1397년에 태어나셔서 1418년 22살 때 왕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통치를 하게 되고 즉위가 됐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1443년 그때가 이제 훈민정음을 창제한 시기가 되는데 22세부터 47세니까 거의 한 25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 거죠. 걸렸고 그 다음에 46년에 50세 때
훈민정음을 반포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1450년 54세 때 정말 이제 지금은 지금 어린 나이가 되겠죠. 그때 이제 보라 운명을 발휘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워낙 이제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한데, 예전에는 이제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연 22세부터 47세 창제하기 전까지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이제 훈민정음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조금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20년 정도 요 사이가 실제로 이제 글자 훈민정음만 쳤을 때는 43년, 46년 요 시기가 되는 것인데 22세 때 즉위를 하셨기 때문에 요 20년이라는 시간 안에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면은 뭐 모차르트라든지 뭐 베토벤 같이 음악의 천재, 어렸을 때부터 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냥 단순하게 뭐 어렸을 때부터 잘한 이런 이제 이야기들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20세에 즉위를 하셨으니까 이전부터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유년기부터 시작을 해서 20대가 되기 전까지도 사실은 무슨 어떤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앞전의 시기들은 실제 이제 왕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세종왕조실록에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부분, 그냥 대충 뭐 어떤 왕자로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지 정도로만 추측을 할 수가 있고. 책 많이 읽었어요. 네. 책 보면은 예, 맞습니다. 책 읽다가 이래 아버지가 와서 읽고. 맞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세종왕조실록에서는 이제 즉위한 이후부터 여기 쭉 이제 돌아가신 전까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몇 가지 내용들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더 사셨으면 아주 더 좋은 것도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뭐 다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항상 아쉽기도 하고 맞죠. 조금만 더 있었으면 뭐 예를 들면 저도 지금 아마 집에 돌아가면 좀 후회할 것 같은, 조금만 더 열심히 잘할 걸 후회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나기도 하는데, 아마 뭐 하여튼 항상 그거는 이제 어쨌든 뭐 인간의 한계 정도가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총 한 5가지 정도로 좀 나눠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여기 보시면 어쨌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세종대왕의 어떤 훈민정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좀 요 내용이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요 위쪽이 이제 보편성과 특이성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제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 중국의 가장 이제 큰 어떤 철학적인 기반 자체가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어떤 자연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세종대왕도 그 영향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쨌든 기본적인 일반적인 보편적인 어떤 속성들은 어떤 성리학 관련된 어떤 이제 뭐 자연이 어떻고 뭐 하늘이 어떻고 땅이 어떻고 이런 식의 어떤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된 것이 아까 정인지 서문에서 잠깐 나왔다시피 똑같은, 사실은 뭐 저희가 그냥 얼굴만 봐서는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 사실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양 사람도 다 비슷하게 뭐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 한국,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 안에서의 어떤 특이성을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세종대왕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런 훈민정음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건 어쨌든 간에 뭐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거 아니고 그런 결과에 따라서 이런 생각을 하셨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어떤 이거는 이제 보시면 이제 음성학이라는 이제 언어와 관련된 어떤 기본 지식 관련해서 아까 전에 훈민정음 자체가 소리를 어떻게 정확하게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적어낼까, 이런 고민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훈민정음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소리와 관련된 이제 이런 음성학과 음운학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그 당시에는 뭐 이런 말들을 쓰진 않았겠지만, 이 음성학과 음운학이라 하는 기본적인 어떤 지금 현재 막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된 것들에 통달을 하셨지 않을까, 이런 이제 추측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물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하게 어떤 하나의 소리만 딱 던졌을 때 한글로 다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리고 했던 분이 이제 채말리의 반대 이제 그 한글이 훈민정음이 이제 창제가 되고 나서 채말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미 중국의 어떤 아주 큰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약소국이 작은 나라가 글자를 가져야 되겠느냐 이런 식의 반대 상소를 했을 때 이제 여기 이제 세종실록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운서를 아느냐라고 하면서 예를 들면 사성과 칠음에는 자음과 모음이 몇이나 있느냐 만일 내가 그 운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누가 이를 바로잡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역대 조선에도 여러 가지 많은 왕들이 쭉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것인데 저희가 마음속으로는 누구나 다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있겠죠. 그것을 뱉을 수 있는 용기가 이 중에는 몇 분이 계실까? 저도 사실은 못하겠지만 근데 이제 세종대왕께서는 만일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이를 바로잡을 것이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의지를 이미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 개인적인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혼수가 뭐 있습니까? 혼수, 너희들이 혼수를 아느냐? 예. 의문이 많은 책. 예. 음은 소리와 관련된 어떤 규칙을 아느냐 이런 정도로. 소리, 그렇지. 그거는 김태 선생님 전공 부분이 아니셔서 잠깐 보강 설명을 드리면 운서는 지금 한자에 소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예를 들어서 봄이면 봄이라고 있지만 중국 사람은 지금 발음은 뚱이에요. 그럼 소리가 자꾸 바뀌잖아요. 이런 소리를 중국 사람들 나름대로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책을 운서라고 합니다. 중국의 소리를 연구해요. 앞부분에서는 이제 뒤에 다시 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이제 언어와 관련된 세종대왕의 어떤 생각 이렇게 정리하고 생각해 주면 좋겠고 음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세종대왕께서 상당한 많은 지식을 축적을 이미 해두고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종왕조실록에 보시면 임금이 잠자에 있을 때부터 검은고와 비파 그림에 정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런 식의 기록이 남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즉위 원년에 어떤 악장은 하나의 어떤 예를 들면 오페라라고 할까요? 그 긴 어떤 노래를 짓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종은 직접 악기를 또 만드는 제작에 또 관여를 했다라는 식의 기록이 남아 있기도 하고 또 밑에 보시면 음악책을 또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예를 들면 노래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네가 노래 좋아하니까 한번 악장 오페라 한번 써봐라 책을 만들어봐라 이렇게 사실은 이야기하는 자체가 약간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세종대왕께서는 악장을 짓기도 하고 또 직접 제작에 관여를 하기도 하고 책을 편찬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들을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냥 글자만 잘 이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음악에 전공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와 관련된 감각이 좀 뛰어난 사람이다 정도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하나의 이제 일화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것도 이제 실록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음악 책임자라는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 음악 분야의 전문가인 박연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세종대왕이 있었고 그 옆에 서로 간에 막 이야기를 막 하면서 어떤 편경이라고 하는 악기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편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경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종대왕이 편경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 박연이라는 사람에게 자 한번 편경을 만들어봐라 이렇게 지시를 한 다음에 만들어낸 결과물을 앞에 두고 같이 막 이야기를 하다가 세종이 편경 연주를 듣고 나서 여기 보시면 중국 편경의 경세는 소리가 조화롭지 아니한데 약간 좀 이제 안 맞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든 요 편경의 경세가 옳게 된 것 같다, 잘 만든 것 같다 이렇게 평을 하시면서 그런데 어찌된 일이냐 9번째 내가 여기 한 순서대로 쭉 나올 것 같은데 9번째에 나오는 소리가 약간 높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리만 그냥 처음에 그러니까
미리 그 전에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악기를 딱 들고 와서 한번 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쳐봐라 땡땡땡땡 이렇게 쳤는데 대충 어쨌든 대체로 중국에서 만든 평균보다는 소리가 좋은데 평균적으로 좋은데 9번째 소리가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박연이 그럼 제가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서 알아보니까 그 소리가 약간 소리가 조금 잘못된 게 알게 됐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귀의 감각이 세종대왕의 귀의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정인지 서문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앞부분 좀 소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뒷부분에 쭉 보면은 훈민정음이 소리를 따랐을 때 음은 7가락에 들어맞는다고 했다 해서 어떤 경우에라도 다 통하고 바람소리, 휘잉 이런 소리도 훈민정음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학의 소리나 닭이 해치는 소리나 개가 짖는 소리라도 모두 적을 수 있다 이런 식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세종대왕이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소리를 잘 만드는 어떤 그런 한 분야의 어떤 학자가 아니라 음악, 소리를 듣는 것과 관련된 것에 어떤 정통한 사람이었다 정도로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찾아보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연구에서 어떤 훈민정음 이거는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떤 연구에서 훈민정음이 이제 궁상각치우의 음계와 어떤 일치를 한다라는 식의 연구 결과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궁상각치우라고 하는 걸 제가 찾아보니까 오음토는 어떤 이런 중국 전통 음악에서 쓰는 음계로 궁상각치우라고 하는 5음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도레미솔라라고 하는 이런 소리하고 이런 소리하고 이 훈민정음의 그 소리가 일치하더라 이런 식의 연구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쭉 보시면 어떤 세종이 이제 경에 나가서 성리전에 나오는 어떤 성음으로 귀를 수양하고 채색으로 눈을 수양한다에 대해서 토론을 한 다음에 어떤 농가 원령가를 이제 만들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에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세종대왕은 어떤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윈본주의를 실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음악을 장려하는 일과 농업을 장려하는 일이 어떤 같은 흐름으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훈민정음 해례문 합자에서 시골 말과 아이들의 말을 적을 수 있는 어떤 섬세한 설명까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어떤 소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단순하게 그냥 글자 체계를 이해해서 잘 만들었다 이렇게 평하기보다는 어떤 음악, 소리를 듣는 것과 소리를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뛰어난 어떤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물이 훈민정음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과 관련된 어떤 세종대왕의 업적과 관련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결과적으로 세종대왕 시대에는 어떤 과학이 매우 발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세종대왕이 과학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이제 결과물들을 통해서 쭉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장영실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런 여러 가지 업적들을 많이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몇 가지 보시면 첫 번째 물시계라고 해서 경점지기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또 자경루라고 해서 이거는 한마디로 업그레이드된 물 시계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의 시계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계속적으로 물시계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혼천의라고 해서 어떤 이제 하늘을 관찰하는 이런 기구들도 세종대왕 시기에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안구일부라고 하는 해시계라고 합니다. 해시계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지배층에서 쓰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백성들이 좀 시간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앙부 일부라고 하는, 요건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또 해시계를, 고목 해시계를 만들어내시기도 하고, 또 마찬가지로 휴대용 해시계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세종 시기부터 쭉 보시면, 네, 세종 24년까지, 치우기까지 해서 쭉 해서, 여러 가지 이런 계속적인 업적들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제 뭐, 훈민정음 자체하고 조금 거리가 먼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제 뭐 이런 이제 이게 뭐 약간 이제 저희 흔히 지금 현재로 말하는 뭐 문과 계열, 이과 계열 이렇게 해서 서로 좀 다른 계열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어떤 생각 사고 자체가 좀 체계적인 어떤 사고 방식을 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글자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의도 공원에 가보시면 세종대왕상에서 이 치국이 비의 양을 재는 이런 기구가 현재도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치우기가 상당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치우기가 1441년에 만들어졌는데 서양은 이제 1639년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충 보시면 한 100년 뒤에 치우기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년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잘 듣고 계시네요. 네. 하여튼 200년 뒤에 서양에서 만들어낸 것이고 그 전에 이미 동양에서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역사를 다 아시겠지만 서양은 약간 좀 침략적인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이나 동양 쪽에 이런 데가 서양의 어떤 이런 침략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았으면 지금 현재 모습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또 추측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앙부 일부라고 해서 세종 16년에 만들어낸 여기 보시면 이제 일종의 어떤 해시계로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한자 시각 표시와 단순하게 이제 한자를 적으면 백성들이 모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동물의 그림을 집어넣어서 일반 백성들이 여기 대충 뭐 메시다 이렇게 아마 이게 현대시가 비교하면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제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이런 몇 가지 글자들 저도 사실 뭐 다 안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런 식의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제공을 했다 이런 기록들도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거는 뭐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서 세종 16년에 만들어내서 신의 어떤 몸을 그렸으니 어리석은 백성을 위한 것이요 각과 분이 빛나니 해에 비춰서 밝은 것이요 길 옆에 설치한 것은 보는 사람이 모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그 자기 방에다 딱 놔뒀으면 아무도 못 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길 옆에 설치를 했다 이런 식의 기록들도 저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밑에 또 다른 기록에 따르면 무지한 남녀들이 시각의 어두움으로 앙부 일부 둘을 만들고 안에는 시신을 그렸으되 무지한 자라가 있고 고역의 시각을 알게 하고자 함이고 하나는 해정교 가에 놓고 하나는 종묘 남쪽 거리에 놓았다라고 해서 아마 이게 일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두 군데에다가 설치를 해서 누구나가 다 시간을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간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너무나 그냥 뭐 누구나 당연한 일이지만 시간을 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자연의 그 섭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 사람에게 이제 공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임금의 어떤 그 사고방식을 저희가 조금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어쨌든 간에 애민 정신이 담겨 있다 이런 하나의 결과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쇄술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다시 약간 이제 훈민정음 돌아보면 글자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잘 만들었다 서로 간에 뭐 이제 주위 사람들을 칭찬하고 다 끝 이렇게 해버리면 알 수가 없겠죠. 결국에는 이제 세종대왕이 아주 체계적인 사람이라고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인쇄와 관련된 주자소를 만들어서 그 책들을 계속 편찬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세종실록에 나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서울 충무로 근처에 주자소, 그러니까 이제 세종대왕 때 만들어낸 인쇄소가 되겠죠. 인쇄소를 주자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도 이런 기념비가 남아있고 그 동네를 아직까지도 주자동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실록에 주자를 만든 것은 많은 서적을 인쇄하여 길이 후세에 전하려 함이니 진실로 무궁한 이익이 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글은 인쇄하지 못할 것이 없어 배우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니 문화와 교육의 일어남이 마땅히 날로 앞서 나아갈 것이요 세대 높아감이 마땅히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이런 식의 기록이 남아있는 걸로 봐서 이제 뒤에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순하게 글자만 잘 만들었다 하나만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종대왕이 아니고 두루 여러 방면에 글자를 이미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딱 생각하는 순간 이걸 어떻게 반복하고 전달을 하고 전하지 이런 것들까지 다 이미 머릿속에 이미 그걸 다 구상을 하고 있는 하나의 뛰어난 사람이었다.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이제 세종실록에 1434년에 주자소를 주조하였고 자치 통감을 박아서 반포해서 노인들이 보기 쉽도록 하고자 하는데 종이 30만 권만 준비하면 600지를 인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주자소의 그 규모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종이가 비쌌잖아요, 맞죠? 구하기 힘든 건데 이 정도의 규모를 만들어서 이제 반복할 이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여기 보시면 단순하게 그 이제 조선의 어떤 수도에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주자소에서 5만 권을 만들고 경상도에서 만들고 전라도에서 만들고 충청도에서 만들고 강원도에서 만들고 그러니까 각지에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만들면 제주도까지 가도 너무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도에다가 이미 그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서 만들 수 있도록 구축을 했다. 예, 못한데 제가 가져온 파일이 안 돼서 지금 저 당시에 신원생이 중력에 활동의 인구를 얼마나 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활동의 양인구 예, 제가 질문을 이해했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순간적으로 얘기해놓고 좀 나오고 해야 다른 예민사상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나. 예 맞습니다. 실질적인 정책 수준의 과정에서 가능성을 가르쳤죠. 제가 요 책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조금 이제 이렇게 알려드린 내용만 좀 이렇게 발췌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건 아마 이제 제가 뭐 다른 자료를 충분히 좀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 중에 하나가 한 300만 감 잡고 하면 가위가 예. 저기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전체 규모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 있는데 뭐 이런 책을 몇 권 정도 만드시는 규모를 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감이 더 빨리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만 이렇게 뭐 어디에서 만들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저도 사실은 준비하면서 좀 알게 된 사실이어서 저는 저도 그냥 세종대왕이 호민정음을 잘 만드셨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어떤 이렇게 우리가 보급하는 이런 책 방법까지도 이미 다 하셨다 이런 사실 자체가 전달해주면 상당히 좀 재밌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제가 좀 이제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보충을 하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글자를 인쇄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구축을 하셨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이 싶은데 세종대왕께서는 역사 의식을 이제 가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여기 이제 책에 보면 역사책이라고 하는 것과 정통 학문 분야인 경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역사책은 일종의 실용성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공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책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시기 당시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임금이나 어떤 양반층들이 이렇게 만나서 경학과 관련된 이야기들, 예를 들면 하늘이 어떻고, 땅이 어떻고 이런 식의 어떤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면, 근데 어쨌든 간에 세종대왕께서는 그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을 했다 이렇게 자료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경서와 역사책은 어떤 이론과 활용이 서로 필요로 하는 것이니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균등하게 경학도 중요한 것이지만 역사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학자들은 조선시대 학자들은 경서를 연구하는 데 걸려서 사학을 읽지 아니하고 역사책을 읽지 아니하고 경서를 배우는 자도 혹시는 제자백과에 주석하는 것에만 힘을 쓰고 본문과 주자가 여러 사람의 주석을 모은 것을
연구하지 아니한다. 뭐 이렇게 조금 이제 비판적인 어조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학을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중국과 관련된 역사를 그냥 그대로 답습을 한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고, 이 역사책은 이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그런 사항들을 아는 것인데, 세종대왕께서는 당연히 경학도 중요한 것은 맞지만 역사와 관련된, 우리 역사와 관련된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 약간 뭐 본격적으로 할까요? 이 훈민정 관련된 아까 28자를 만드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 현실과 이상의 조화라고 해서 하나의 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은 대구 사람이 아 하는 소리가 있을 수 있고, 서울 사람이 아 할 때 소리가 있을 수 있고, 뭐 전라도에서 또 아 하는 소리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아는 당연히 다 똑같겠지만 그 저희가 다르다시피 뭐 지역에 따라서 소리의 어떤 억양이나 이런 것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것이 현실이라면 어떤 이상의 소리는 약간 이제 좀 뭐라 좀 인공어라고 할까요? 만들어낸 가장 표준이 되는 소리, 표준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조화를 해서 만들어낸 것이 하나의 이제 훈민정음이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이제 왼쪽에는 자음 체계와 관련된 것들이고, 여기 오른쪽에는 모음 관련된 것들인데, 일단은 이제 모음이 조금 더 단순하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요건 이제 요 점이라고, 요건 실제로 이제 현재는 뭐 제주도나 아니면 저희가 다 휴대폰을 쓰시면서 그 문자를 보낼 때 요게 이제 삼성하고 이런 회사에서 많이 써서 제가 조금 더 빨리 쓸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이제 현재도 지금 쓰고 있지만, 일단은 이제 소실 때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양성, 음성, 중성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3분법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늘이 되겠죠. 하늘의 어떤 뭐 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음성이라고 하는 건 이건 밑에 기저에 깔려있는 땅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서 있는 사람, 천지인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고, 그 사상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글자들 체계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게 훈민정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정도가, 모음을 만들어낸 원리 정도로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세 가지가 합쳐져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오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아가 되는 것이고, 요가 되고, 야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만든 원리는 단순하게 그냥 플러스 뭐 점 이렇게 해서, 이건 밑에 보니까 우가 되고, 어가 되고, 유가 되고, 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쪽에 있는 것들은 외가 되기가, 이런 글자 사실은 지금 현재는 쓰고 있지 않은 좀 글자가 있긴 한데, 어떤 간에 이거는 이제 보시면 단순하게 요 세 가지 글자를 조합을 해서 한국 조선시대 사람들이 쓰던 그 소리를 그대로 다 반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글자 체계가 되겠습니다. 초출자의 음성의 어하고 초출자 음성이 밑에 어 있잖아요. 아니 밑에 음성이 그거 하고 저 오늘 운용에 이와 한 글자가 어울리게 해가지고 그 첫 번째 그 비슷한 때 그건 떨어져 있다는 거고, 제일 첫 번째 양성에 그거 하고 이번에는 붙어보고 떨어지는 건데 어떤 뜻이에요? 요거는 이제 붙어서 소리 나잖아요. 근데 아니 이거 앞에 있는 거는 어고요. 저거는 아래아에 이를 집어넣어. 그 하는 거지. 아닌데 아래아에 이를 집어넣은 겁니다. 운용의 밑에 지금 첫 번째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래아에 이 집어넣어. 요거는 제가 정확한 소리 못 내겠지만, 에로 이거를 약간 이거를 보니까 요거는 어가 되는 소리고요. 약간 이게 약간 좀 지금 제가 소리 내는 중 에 정도로 아이 좀 다른데 이거는 아마 저는 이중 모음 정도로 일단 다른 소리라고. 그 당시 만들어진 솔직히 뭐 세모도 여기 뭐 이건 이제 자음과 관련돼. 이거는 이제 모음과 관련돼.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자음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이런 이제 뭐 목청 소리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여린 희응이라고 하는데 이런 소리들이 요거는 지금 현재는 요런 글자 이런 것들이 소실된 글자 책이긴 하지만 이런 이제 거의 요 목구멍 소리 흐흐흐흐 이런 소리 계열에서 조금 더 여리거나 조금 더 강하거나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 쭉 보시면 요 그 하고 요것도 지금 현재 소실된 글자 세 개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소리 헛소리 이건 다 이제 현재도 남아있는 소리 체계가 될 것 같고 여기도 보시면 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치음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약간 이렇게 이런 소리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소실이 된 이렇게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입술끼리 닿는 소리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뭐 발음 기관의 성질이라든지 실제로 뭐 깊고 윤택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뭐 저도 잘 안 맞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이게 깊은 건지 뭐 윤택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찹하고 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음의 성질을 보시면 뭐 허하고 통하다, 야무지고 실하다, 부르고 난리다 이게 사실은 저는 준비를 하면서 사실 조금 약간 어떻게 이게 될까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봤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오행과 관련된 이게 해서 이런 소리들은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뭐 나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뭐 쇠, 흙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아까 전에 동상각주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동상각 수도 다르긴 하지만 뭐 또 사계절과 관련해서도 뭐 겨울, 봄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뭐 방위와 관련해서도 동서남북 뭐 중앙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그냥 지금 현재 쓰고 있고 그 당시에 이제 훈민정 글자를 이렇게 만들 사실은 저희가 다 아는 사실이고 이런 각각의 소리들이 이런 식의 특성과 어떤 자연과의 어떤 조화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다 정도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다시 또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아까 전에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이 단순하게 글자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반포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쓰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 세 번째 세종의 언어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전략이나 어떤 실행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언어 전략과 관련해서 어떤 이제 언어와 관련된 그 기관을 정음이라고 하는 뭐 기관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다음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단계 전략이라고 해서 어떤 이 책은 세종대왕의 독자적인 결과물이 훈민정음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요 비밀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연히 그 내부에서도 관대한 사람들이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또 뭐 연구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을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문자 세계를 만들어내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도 뭐 어떤 연구소에서 그 기관을 담당하는 훈민정음 담당하는 연구소를 만들기도 하고 관련된 기관을 만들기도 하고 과거 제도와 관련 시험에서도 문자로 답을 쓰는 게 아니라 한글을 훈민정음 가지고 글을 쓰도록 하기도 하고 또 법률서를 훈민정음으로 다시 적도로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어떤 전략들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다시 좀 뒷부분에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전략과 관련해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좀 많이 관련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 훈민정음을 왜 만들었을까와 관련해서 어떤 여기 이제 앞에 나와 있지만 소통이라고 하는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가 소통이 좀 잘 되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결국에 세종대왕이 내가 임금이 딱 돼 보니까 와,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아마 고민을 했겠죠. 그 사람 자체도 하다 보니까 기존의 방식은 단순하게 양반과 밑에 하층민을 그냥 잘라서 이분법적으로 이 사람은 양반이 잘 살고 다 알고 이 사람은 일반 백성이니까 뭐 몰라도 되고 그냥 뭐 넘어가 되고 이런 식의 생각을 했는데 세종은 이제 그 생각을 조금 이제 한마디로 이제 어떤 역발상 정도가 되겠죠. 생각을 좀 바꿔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과 이렇게 친밀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민본주의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만들어낸 이런 정금 전략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지금도 사실은 뭐 한자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프긴 하지만 어쨌간에 한자를 빌려서 쓰는 이런 이두나 이런 여러 가지 글을 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런 모순점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훈민정음을 만들어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 전략이라고 해서 이게 단순하게 이제 언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이 언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언어의 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거죠. 또 말 한마디에 천년빛을 갖기도 하니까 이 말에는 분명히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만 이 사람 세종대왕께서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말을 내가 만들어냈을 경우에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이분의 가장 큰 목적 정도가 되겠죠. 우리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기능 전략이라고 해서 아까 잠깐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소개드린 것처럼 한글 훈민정음은 다른 나라 학자들도 가장 과학적인 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적을 수 있다라는 하나의 장점이 있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음소, 어떤 소리의 자질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소리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다음에 좀 모아서 적는 어떤 글자다 이런 체계들 자체가 이 한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체계성이면서 과학성이면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집현전이라고 하는 어떤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런 이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언문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훈민정음하고 언문이라는 말이 조금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라 말씀드리면서 이 언문청은 결국에는 이 세종대왕께서 직접 언문이라는 말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언문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예가 된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언문청을 만들어서 훈민정음을 관리하는 기관을 하나를 또 설립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시험에서 반포 3개월 후에 그러니까 1446년에 반포를 하셨는데 그 3개월 후에 관리시험에서 바로 훈민정음으로 시험을 치도록 한자가 아니라 치도록 제도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반포 5개월 후에는 세종 그 시기 때 그 이후에는 또 바뀌긴 하지만 세종 시기 때는 모든 시험에서 훈민정음으로 답을 적어야 된다. 이렇게 공무원 시험에서 지금 치면 이렇게 이제 그 체계를 바꾸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강행실도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아까 전에 이제 그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어떤 인륜을 반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 민간인들. 근데 그거를 상수할 수 있는 방법이 한자를 모르니까 없기 때문에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다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상강행식도를 이제 이렇게 훈민정음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익히도록 이 사람은 정말 효자구나 효녀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만들어낸 이렇게 훈민정음으로 만들어냈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국대전이라고 해서 조선왕조 최고 법률서 지금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혹시나 법률과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좀 관심 있는 분 계시겠지만 그 법률 지금도 사전을 보면 어떤 한자가 너무 많아서 이게 한글 같은 그러니까 한국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나는 그런 말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거든 잔재들이 그것이 뭐 일본의 잔재라고 얘기하기도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법률서는 그 나라의 어떤 기강을 잡는 가장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글로 적도록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한글을 보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을 사용해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계 전략이라고 해서 창제 전에 아까 전에 채말리라고 하는 반대 상수가 있었다시피 항상 내부의 적이 있어요. 그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보다 사실 더 무섭죠. 사실은 자기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여러 그런 이제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훈민정음을 창제하기 전까지 어떤 비밀을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현전을 먼저 설치를 해서 여기 이제 잠깐 나오긴 하는데 존속 살인을 통해서 백성들의 교화 문제를 고민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정부 체제를 육조직 체계에서 지정을 한데, 육조직 체계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왕이 항상 참관해야 되는 그런 체계를 유지를 해왔다가 세종 이제 36년에 의정부 서사제로 바꿨다 이렇게 해서 책임자를 임금에서 그 밑에 관리에게 주면서 임금이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구할 시간을 또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그다음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과학과 관련된 어떤 시계를 제작하면서 소통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훈민정 창제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 상소가 있고 했었는데 용비어 청가를 또 10번을 제거해서 바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훈민정 해례본을 보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지금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목을 비밀이라는 말을 좀 붙이긴 했지만 실제로 알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세종이 그만큼 조심스럽게 본인은 이제 스스로가 아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오픈해서 만들었을 경우에 그만큼의 이제 반대적인 어떤 반대에 대한 의견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조금 조심조심히 이렇게 단계적으로 만들어냈다 이런 이야기가 이 정도의 내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보완 전략이라고 해서 이 문서를 이제 훈민정음 번역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문서라고 하는 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소리와 관련된 연구서인데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세종실록에 보면은 채말리의 반대 상소에 대한 내용은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반대에 대한 의견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 세종이 아까 잠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의 체계적인 이제 그러니까 말을 못하도록 이렇게 조심스럽게 잘 이렇게 짰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반대 상소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반부의 실천 전략이라고 해서 의금부와 승정원에다가 공식 문서를 이제 훈민정음으로 발행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청을 설치를 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나의 기관을 국가 기관을 하나를 새롭게 만들어내서 이렇게 이어져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집중 전략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뭐 앞 내용하고 사실은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아까 잠깐 나왔던 내용들이 거의 좀 반복이 되는 부분들인데, 결국에 이 통합 전략이라고 해서 결국에 이제 이 우리가 훈민정음이라는 문자를 만들어낸 것이 어떤 자연과의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억지스러운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의 어떤 청각 체계와 유사한 소리를 그대로 글자로 적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통합적인 측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중심 통합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기존의 어떤 왕권 체계가 자신들의 어떤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였다면 어떤 민본 사상, 그러니까 임금과 어떤 신하가 아니라 그 백성들 간의 어떤 결합을 통합을 추진하는 그런 하나의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언어 중심이나 지 중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과학 전략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과학성, 어떤 하나의 창조성이라는 부분하고 좀 연결될 것 같은데, 어떤 자음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제가 사실은 이제 동상을 제가 뒷부분 준비를 했는데 좀 오늘은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이제 보면은 이제 저희가 그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그라는 소리가 기역자하고 이렇게 소리가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고, 뭐 느라고 했을 때 이게 그러니까 이 자음, 아까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것들이 인간의 발음 기관. 그 당시에는 당연히 세종대왕이 임금이긴 하지만 실제로 뭐 예를 들어 너 일로 와봐, 잘라보자 이렇게 못했겠잖아. 그런 식으로 못했겠지만 그 정도의 이미 이제 세종대왕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자음은 발음 기관에 따라서 이제 만드셨다 이런 것들이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모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인 해서 하늘 아래아자하고 땅 으하고 이 사람이 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합이 됐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과학적인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용 전략이라고 해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임금을 어떤 칭송하는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책들에서 이런 이제 훈민정음을 이용을 해서 그 어떤 노래들을 짓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과거 시험이나 이런 데서 훈민정음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전략으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해 전략이라고 해서 뭐 운회라 사서라 불 관련된 이런 책들을 여러 가지 책들을 훈민정음을 이용을 해서 남기도록 이렇게 짝짝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남한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반쪽에 지금 살고 있고 또 북한도 있고 한데 조금 이제 한글 기념이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제하신 날짜에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날짜에 그 기준을 두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음력 43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1월 15일을 북한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이제 한글날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고, 저희 쪽은 다 아시겠지만 10월 9일을 이제 한글날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북한은 이제 만든 해를 기준으로 해서 한글날을 이제 지금 현재 지금까지도 이게 아마 최근 책이니까 아마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남한 같은 경우에는 반포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10월 9일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젠가는 한 번은 또 뭐 지금도 약간 좀 남북한의 분위기가 또 좋아지고 있는 또 그런 분위기 좀 있고 한데, 나중에 또 이게 또 이제 각 쪽의 학자들이 만나서 뭐 이런 한 사람이 만나서 또 같은 나이 도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최근에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훈민정음 해례본 실제로 이제 훈민정음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940년 정도에 이제 해례본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가 그냥 쓰고 있는 말이 그냥 훈민정음이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뭐 어떤 원인으로 이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지 자체를 아무리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좀 약간 이제 좀 약간 다른 의견은 약간 이제 그 조금 더 뭐라 하죠?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 어떤 논문을 보면은 훈민정음이 뭐 예를 들면은 그 저희 그러니까 옛날 그 집에 보면은 그 뭐라 하죠? 문사를 보고 뭐 훈민정음 만들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남기 실제 제가 그 논문을 봤었거든요. 그런 식의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된 자기만의 어떤 이야기들, 세종대왕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대충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게 1941년도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면서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임금의 어떤 뭐 흥미거리를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고 정말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낸 글자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연산군이라고 하는 그 이후의 왕의 어떤 업문 탄압으로 인해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많이 소실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남아 있는 것들 중에서 여기 보시면 40년도에 안동에서 어떤 이한벌대 회양당에 어떤 한 권이 소장되어 있다가 아들 이용준이 전형필 간송미술관이라고 아마 들어보실 것 같은데 간송 전형필에게 그 책을 팔았다 이렇게 기록이 나고, 이거는 그 약간 좀 서로 간에 좀 이게 의견 차가 좀 있고 한데 그것은 이제 사실은 정확한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한걸이라고 하는 집안의 소장품이 아니고 훈민정음 해례본이 어떤 이용준의 장인 집안인 광산 김씨 뭐 김웅수 집안의 소장품이니까 그러니까 이한걸이라고 하는 사람의 요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한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아들의 장인 어른이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이미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렇게 뭐 어떤 사람들이 물어보러 갔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고 그냥 뭐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넘겨서 정확한 것들을 잘 알 수 없다고 하고, 제가 알기로 어떤 그 한 1990년도 정도 어떤 잡지에 요 두 사람 간의 어떤 그 논쟁을 어떤 분이 그걸 정리를 적어놓은 글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정확하게 누구 것인지를 알 수가 없고 지금도 그 상주 쪽에 훈민정 해례본이 또 발견이 됐는데 책방 주인 것인지 그 사람이 책방 주인 다른 사람 집에 가서 훔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막 논란이 일어나면서 들어보신 거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가 기관에다가 얼마였지? 100억 정도를 주면 내가 내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단 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 정도로만 그냥 일단 뭐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940년도 이후에 훈민정 해례본이 발견되면서 이 우리 글에 대한 가치가 더 인정을 받게 되고 연구에 있어서도 많은 식의 어떤 영향을 주게 되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계속 좀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 훈민정음을 이제 과연 혼자서 만들었을까 아니면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만들었을까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 2008년도에 이렇게 세 분이 쓰신 내용 중에서 제가 좀 가져온 것인데 여기 보시면 한글을 창제했다는 것이 28개 문자를 만들어낸 것인가 아니면 문자 운용 체계를 다 만들어낸 것인가 글자만 만든 것인가 아니면 그 원리까지도 다 만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논리가 이제 논쟁이 현재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것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이 글에서 결론을 낸 것이 문자는 세종이 고안했지만 문자의 운용 체계를 설명한 훈민정 해례본과 동국정음과 같은 문서는 집현전 학자들이 편찬했다고 한다면 이건 약간 이제 뭡니까 절충설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글자는 세종이 고안을 한 것이지만 운영 체계는 집현전 학자들이 함께 이렇게 공동으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어쨌든 제안을 하는 방식이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세종이 문자뿐만 아니라 그 운영 체계까지 다 혼자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고 나머지 그 학자들 집현전 학자들은 그것을 옆에서 좀 도와주는 역할 정도였다. 두 가지 정도의 좀 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좀 밝혀지면 상당히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어느 것이 또 맞는 건지 제가 아직까지 이제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미지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좀 약간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세종께서 이제 훈민정음에서 어떤 서문과 본문 중에서 서문과 예의 부분을 이제 실제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집현전 학자들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 글자의 어떤 해례, 어떤 운용 체계를 이렇게 썼다라는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인지 서문에서 어떤 이렇게 창제 배경과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훈민정음과 관련된 책에서만 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글자는 이제 세종께서 만들어내신 것이고 그 운영 체계는 함께 이렇게 공동으로 논의를 해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게 요 이제 현재 이제 남아 있는 결과물을 가지고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적절한 정답이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런 복잡한 것들을 여러 사람들이 과연 예를 들면은 저희 속담 중에 3명은 모여도 배가 산으로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한 사람의 업적 정도로도 그냥 하는 것으로 이거는 어쨌든 이제 각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저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나 얘기를 듣거나 할 때 항상 사람이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걸 다 뱉어내지 않거든요. 몇 가지만 이렇게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들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결과물만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조금 약간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간에 이제 혼자서 만들어냈느냐 함께 만들어낸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각자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훈민정음의 어떤 과학성, 현재 우리가 약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도 이제 책에 나오는 부분이 하나인데 이런 이제 자음을 만들 때도
그냥 이게 다 독립적으로 만들어낸 글자 같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영어나 한자들은 사실은 그 기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죠. 근데 제가 이제 훈민정 같은 경우는 그 조금 그런 영어나 한자에 비해서 좀 늦게 만들어진 글자긴 하지만 그 이제 훈민정 해령을 통해서 각각의 이런 만든 원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독립적인 각각의 그냥 따로따로 만들어낸 글자다 이렇게 이제 그냥 치부를 그냥 말을 해버리게 되면 되게 이게 체계성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화살표 순서대로 이렇게 요거는 조금 더 거센 소리가 되고 요건 요거 조금 강한 소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요 소리에서부터 이렇게 나왔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획이 하나 더 더해졌고 조금 더 하나 더해지면서 센 소리가 되고 뭐 조금 더 이렇게 된 소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하나의 체계성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연서법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현재 다 쓰고 있지 않은 글자들이긴 하지만 이런 식의 글자 체계도 그 당시에 15세기 당시에 만들었었어요. 이거 어쨌든 간에 뭐 지금은 저희가 내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아마 그 당시에는 이런 소리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낼 수도 있고 이렇게 아마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그런 하나의 어떤 체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제가 알기로 2009년도에 이제 저희 그냥 저희 현대는 한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찌아찌아라고 하는 소수 민족에게 저희가 예전에 그 한자를 빌려서 쓰는 것처럼 인도네시아의 어떤 소수 민족에게 한글을 빌려줘서 그 나라 말을 그러니까 그 나라는 어쨌든 글자 체계가 없는 거죠. 이제 작은 민족이다 보니까 사람 수도 작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글의 어떤 우수성을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자음과 모음 체계로 되어 있다 자체가 하나의 이거를 이제 음소문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음과 모음과 자음이 합쳐서 하나의 이렇게 소리를 낸다라는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의 과학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음절에 대한 어떤 상분법에서 중국말에는 뭐 성모와 운모 이런 식의 방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제 저희 한글 체계는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3분 체계 이렇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소리들 그러니까 두 개만 있으면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두 개만 있으면 경우의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가 있으면 더 다양한 소리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걸 또 적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조금 사실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한글은 마지막에 말씀드리면 한국의 문자이고 저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자랑스럽던 차원을 떠나서 어떤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의 어떤 지금 현재 우리가 한번 과학적인 도구라는 측면으로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요 학교 수업에서 학생들한테 20살 된 학생들한테 너희가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하면 뭔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저희 수업 자체가 이제 한글 관련된 수업이니까 과연 한글을 가지고 너희 전공에 접목을 시켜서 어떻게 먹고 살지 한번 고민을 해봐라 이게 제가 이제 과제를 냈었어요. 그래서 쭉 받아보다 보니까 뭐 다 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 어떤 한 명이 디자인과에서 이제 수업을 듣는 학생이었는데 이제 지금도 뭐 그런 것들이 많은데 기역, 니은, 디귿이 있으면 이거를 디자인적으로 조금 재해석을 해가지고 뭐 의자를 만든다든지 뭐 티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미 이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나갔을 때 아마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뒤져보시면 외국 사람 중에 뭐 이렇게 옷 뒤에다 앞에다가 한글을 막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글자를 막 적어놓고 멋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입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보면은 의미가 되게 좀 이상한 게 되게 많아요 글자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주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워낙 대구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렇고 외국 사람들이 한글을 많이 배우고 뭐 K-팝이라는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는 뭐 앱을 만든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 많고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훈민정음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그냥 일상 쓰는 말 이런 것도 조금 범주를 벗어나서 이거는 뭔가 내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있다, 과학성이 있다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어떤 취미생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뭐 일과 관련해서 접목을 시켜서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훈민정음은 차별적 계급 사회 모순을 극복하고 창립됐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아마 그 시기 때 갔을 때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각자가 내가 만약에 세종대왕이라면 과연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분은 극복을 했고 또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계급의 어떤 포용을 하려는 노력들, 그다음에 어떤 언어의 어떤 과학적인 관계를 설정을 하고 또 대중성과 실용성 등을 두루 이렇게 만족시키려고 노력을 하셨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봤었고, 그다음에 한글의 과학성을 살리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훈민정음과 한글 과학성에, 여기는 뭐 교육 전략이겠지만 우리가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을 할 때, 예를 들면 그냥 옆에다가 저희가 흔히 보통 보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저는 이제 국어를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런 여기가 도서관 이름이 용화 도서관이 맞죠? 실제로 제가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어렵다는 느낌이 되게 많았었어요. 아니, 무슨 뜻일까? 도서관에 제가 늦게 온 말을 물어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이제 전공이 다 다르고 일이 다르더라도 간판은 한글로 적어야 되거든요. 그걸 적을 때 한글의 어떤 장점들을 잘 접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각자에게 조금 이제 실용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처음에 분위기 잘 몰라서 잘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많은 도움이 있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